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중국 송나라와 유목 왕조가 대치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국의 역사는 어땠고 또 일본과 베트남의 역사는 어땠는지에 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중국 송왕조가 있었을 당시 거란, 여진, 몽골이 차례로 중국 왕조의 영토를 조금씩 야금야금 뺏어 먹다간 기어이 이 송나라를 남쪽으로 밀어내고 결국에 멸망시키는 몽골 제국의 시대까지 알아봤죠. 이 당시 그러면 우리 고려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고려가 태조 왕건이 이 건국을 하고 난 이후에 거란과의 관계부터 먼저 알아봤었죠. 이 거란은 916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10년 만에 고구려의 후예가 세웠던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했어요. 또 그 고구려의 후예로서 자처해서 탄생한 나라가 태조 왕건의 고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조 왕건의 고려 입장에서는 동족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 당시 거란 황제가 후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선물로 준 낙타와 말 300마리를 수도 개경 지역에 있던 만부교라는 다리에 굶겨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봐서 알 수 있듯이 고려와 거란은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이 총 이 고려에 3차례 침입해 왔는데 그중 첫 번째 침입은 서희와 소선영의 이 외교 담판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었다고 했죠. 근데 이 강동 6주라는 땅을 거란이 준 이유는 이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해자 뭐 이런 조건으로 강동 6주라는 땅을 주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고 했죠. 결국에 2차 침입에 이어서 3차 침입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2차 침입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당했지만 3차 침입 때는 강감찬의 귀주의 첩으로 그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자였던 이 거란을 약간 거란의 콧잔등을 쌍코피를 터뜨렸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결과 송나라도 깜짝 놀라게 되고 송과 거란, 고려와의 이 삼국 간의 아주 기묘한 이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요나라, 거란은 쇠퇴하게 되고 송나라와 금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요나라, 거란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이들은 여진족이라고 불렸죠. 이 여진족들이 우리 고려 북쪽 지역의 경계 지역에 노략질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들을 참교육시켜줬던 장군이 윤관의 별무반 부대였어요. 윤관의 별무반 부대가 여진족들을 참교육시키고 이들의 터전에 동북구성이라는 9개 성을 세웠죠. 하지만 여진족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우리가 동북구성을 돌려주게 되었고 여진족들은 동북구성을 이 발판으로 금이라고 하는 나라도 세우고 또 정강의 변이라고 일으켜서 이 송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화북 중원 일대도 장악하면서 단방에 이 동아시아의 패권자로 자리매김하게 돼요. 이렇게 덩치가 커진 금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4대 관계를 요구했다고 했죠. 우리 예전에 너희 고려를 형님이라 부르던 시절은 다 잊어버려라. 이제 우리 금나라가 덩치가 커졌으니까 너희들이 우리 금나라를 형님이라 불러라. 이런 4대 관계 요구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워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묘청이고 아니다. 저 금나라가 큰 나라니까 그들을 섬기자 라고 했던 사람이 김부식이라고 해서 김부식과 묘청의 이 싸움을 묘청의 난이라고 했죠. 결국에 우리가 이 금나라의 4대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금나라는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이 징기스칸에 이어서 오고타이 칸이라고 하는 이 몽골 제국의 칸이 우리 고려를 침략했다고 했죠. 이 고려와 몽골과의 싸움, 이 대몽항쟁은 무려 40년 동안 지속되었고 우리가 40년 동안 몽골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무신 정권, 고려의 지배층이었던 무신 세력들이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항쟁을 지속했습니다. 이때 이 고려 항쟁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삼별초의 항쟁으로 비춰지게 되었고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불교의 힘을 빌려가지고
몽골을 격퇴시키겠다고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사실. 또 우리 고려만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삼국유사와 그리고 제왕운기 같은 역사서가 이 당시에 편찬되었다는 사실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당시 중국사와 한국사를 알아봤고 일본은 또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이 되겠죠. 지난 시간에 일본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해봤죠. 초창기 일본사는 공부할 게 없었어요.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 그 다음에 도웨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청동기 철기의 야요이 문화,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절 때 위나라에게 금도장을 받았던 히미코 여왕이 이끌었던 야마타이국, 요 정도가 일본사의 주요 필기 내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적어봤죠. 그죠?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봤는데 처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이라고 수립되었다고 했죠. 야마토 정권. 일본은 크게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졌고 중간에 가장 큰 섬이 혼슈라고 해요. 일본은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규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덩어리를 혼슈라고 하는데 그 혼슈의 서쪽 일대에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세워졌어요. 야마토 정권. 이 야마토 정권의 특징은 자신의 권력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큰 무덤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 큰 무덤의 모양이 앞은 사각형, 뒤는 동그란 전방 후원분. 전방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앞전자, 방자가 네모방자. 앞은 네모나고 그 다음에 뒤는 동그란 후원. 전방 후원분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표현한다고 했죠. 근데 이 전방 후원분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는 모습이 아직 일본에 불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불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 그래서 이 불교 문화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권력을 큰 무덤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제 큰 사찰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중국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사찰들도 전부 다 자신의 왕이 자신의 권력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예요. 일본도 이제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이 불교 문화를 어디를 통해서 받았냐? 그 전에 청동기 철기 문화도 어디 통해서 받았죠? 그렇죠.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웨인들에 의해서 받았죠. 이 불교 문화도 이 당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받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해서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삼국을 통해서 삼국을 통해서 일본에 전파되어서 일본에서 꽃피운 이 불교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해요. 아스카 문화. 또 이 당시 수도도 아스카로 옮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 시절을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스카 시대라고 하는 거. 또 이 아스카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쇼도쿠 태자라고 해요. 쇼도쿠 태자. 이 태자의 존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원래 모든 국가는 국왕이 메인 중심인데 일본은 국왕, 이 당시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덴노라고 부르는 천황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천황이 그다지 힘이 없었고 천황 후계자인 이 태자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 선생님이 수업했던 영상을 보니까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도 정정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쇼도쿠 태자가 성씨가 뭐냐면 소가씨예요. 소가씨. 선생님의 성씨는 정씨죠. 한 글자죠. 근데 일본의 성씨는 2글자예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은 총 4글자로 이루어졌어요. 한자로 4글자. 그래서 2글자가 성씨고 2글자가 이름인데 한자로 따진다면 일본 발음상이 아니고 그래서 이 쇼도쿠 태자의 집안이 소가씨라고 하는 가문인데 소가씨 가문에서 약간 좀 권력의 핵심 자리에 꼽아둔 사람이에요. 꼽아둔 사람이 천황을 이을 후계자라고 해가지고 천황을 전면에 세우고 자신이 실권을 차지한 사람이 쇼도쿠 태자예요. 이 쇼도쿠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 설명 보니까 소가씨라는 성씨를 설명을 하다가 소가를 쇼도쿠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고 이 쇼도쿠가 우리 한자 그대로 읽으면 성덕이란 말이에요. 성덕. 쇼도쿠, 성덕. 비슷하죠, 그죠? 쇼도쿠 태자가 실권을 장악해서 삼국의 불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때 선생님이 이제 아스카 문화만 이야기했고 또 하나 이야기하지 않은 게 뭐냐면
아스카 시대 밑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세요. 이때 가야 지역의 문화도 이 일본에 전파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토기가 스에키 토기예요. 스에키 토기. 아스카 시대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스에키 토기. 스에키 토기. 요것도 하나 추가해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스에키 토기. 다시 써볼게요. 스에키 토기. 가야의 문화가 이때 전파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토기예요. 또 근데 여기서 이 어떤 학생이 질문할 수 있는데, 아니 선생님 도대체 우리 한반도 고구려백제 신라 삼국은 왜 그렇게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하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르칠 때는 정말 한국 중심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때 고구려백제 신라가 무슨 어디에 홀린 것도 아니고 일본에게 경쟁적으로 실제로 불교 문화를 전파해 줬어요. 아니 일본이 뭐라고, 그죠? 일본이 우리보다 상국도 아니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이 덜 된 그런 국가인데 우리보다 발전이 덜 된 국가와 교류하려고 안달복달이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왜 그랬냐면, 선생님은 좀 솔직히 말해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일본사가 가끔 나왔을 때 일본을 무시하는 경향으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흥미도 이끌어내기 위함인 것도 있지만, 근데 좀 잘못된 역사 교육이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삼국, 고구려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가 경쟁적으로 이 일본에게 문화를 전파해 주려는 이유가 있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다 의도가 있죠.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고구려백제 신라 가야가 경쟁적으로 일본에게 불교 문화를 가져다 이유는 정확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얻고 싶은 위함이에요. 고구려백제 신라가 경쟁적으로 서로 상쟁,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일본이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한반도의 이 패권,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국이 경쟁적으로 일본에게 이 문화를 전파해 준 겁니다. 어찌 보면 일본도 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특히 이 쇼도쿠 태자의 그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어느 정도 하늘을 찔렀냐면, 나름 삼국의 이 패권 싸움을 교묘하게 그 키에 향방을 주고 있는 나라가 우리 일본이라고 생각했고, 또 쇼도쿠 태자는 이때 이 당시 아스카 시대 때 중국은 어느 나라였냐면, 아마 위 라인으로 쭉 올라가 보면 알 거예요. 위진남북조를 통일했던 수나라예요. 이 수나라 황제에게 사신도 보내요. 우리 견수사라고 사신도 보냈다고 했죠. 이때 쇼도쿠 태자가 수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 내용에 일본 국가의 이 쇼도쿠 태자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멘트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해 뜨는 곳에 덴노가, 해 뜨는 곳에 천황이, 해 지는 곳에 황제에게 편지를 보낸다. 맞긴 맞는 거죠, 그죠? 우리 해는 동쪽에서 뜨죠. 중국 입장에선 동쪽이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해 뜨는 곳에 일본에서, 해 지는 곳에 중국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멘트를 써놓은 거예요. 근데 해 뜨고 진다는 거, 해가 진다는 것은 권력이 기운다는 거죠. 해 뜨는 것은 권력이 흥한다는 것이고. 그럼 중국 황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법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중국 황제가 이 편지를 찢어버리고 사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당시 수나라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고구려 원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살수대첩이 일어나기 전이야. 그래서 혹시 수나라가 고구려와 싸우게 되고, 혹시 수나라가 저 멀리 일본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당시 수나라 황실의 신하의 조언을 통해 가지고 그 사신을 살려보내라고 한 거예요. 어찌 보면 기분 나쁘게 오만방자하게 저 동북방의 섬 오랑캐가 중국 황제를 무시하는 이 멘트를 통해 가지고 중국 황제가 기분이 나빠서 일본 사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를 고구려 원정에 일본이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이 사신을 살려둔 거예요. 당연히 쇼도쿠 태자도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오만방자한 멘트를 날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당시 쇼도쿠 태자 시절 때 일본도 상당히 어느 정도 국가 단계가 상당히 성장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쇼도쿠 태자가 죽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제 수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견수사가 아니고 견당사가 많이 파견이 됐겠죠, 그죠?
이때 당나라로 파견돼서 선진 문물을 보고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도당 유학생이라고 해요. 도당이 도자가 또 건널 도자예요. 우리 도레인 할 때 그 도자. 당나라를 건너갔다가 온 사람을 도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당 유학생과 도당 승려들, 도당 유학생과 승려를 중심으로 우리도 당을 모방해서 국가체제를 발전시키자. 그리고 중국도 황제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발전시켰는데 우리도 황제, 덴노가 허수아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덴노 중심의 정치를 추구하자라고 이 도당 유학생과 도당 유학생들이 이 변혁을 꿈꿔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필기는 안 했는데 그 변혁을 꿈꾼 사건이 645년에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다이카 개신. 그 다이카 개신의 여러 개혁들이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나라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 시대. 수도를 아스카에서 나라로 옮기게 된 거예요. 나라로. 실제로 지금도 나라현이라고 있어요. 나라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당 유학생, 도당 유학승. 당나라도 황제 중심으로 국가체제를 정비했듯이 우리 일본도 그렇게 체제를 정비하자라고 이 일본 일대의 변혁,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을 645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고 그 다이카 개신의 일련의 내용을 통해서 탄생한 시대가 나라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처음 일본 그리고 덴노라는 용어를 공식화시켜요. 이 일본 덴노라는 용어를 공식화시키고 수도도 나라 지역으로 옮기게 되고 또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지만 당나라 시절 때 이제 율령 체제가 완비가 되거든요. 율령 체제. 당의 율령 체제를 그대로 본따서 이 당시 일본도 다이호 율령이라고 율령 체제를 정비해요. 그 전까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으로 그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관습을 말에 입에 입을 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다스렸다면 이제는 정말 법치 국가가 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시절이 이 나라 시대가 되고 그리고 선생님이 당나라의 수도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었다고 했죠. 당나라 수도가 바로 장안이라고 했죠. 장안성. 우리 장안의 화제라고 하는 상당히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인데 이 장안성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발해의 수도가 발해의 상경성이고 그리고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 시대의 수도가 헤이조쿄라고 하는 거예요. 헤이조쿄. 요거 필기해 봤죠. 그죠? 또 이 당시 나라 시절 때 일본의 역사서인 니혼세키, 일본 서기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잖아요. 일본 서기라는 역사책도 이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필기 안 했는데 뭐 계속 수업을 하다가 필기를 추가해 나가는 거죠. 이때 일본의 유명한 사찰이 만들어져요. 그 사찰이 동대사. 동쪽의 큰 사찰이라는 뜻이에요. 동대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사찰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큰 사찰에 어울리는 어마어마한 부처상이 만들어져요. 그걸 큰 대자 부처 불자 해가지고 대불이라고 해요. 동대사 대불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또 도다이사 다이부츠라고 해요. 일본어로 도다이사 다이부츠라고 하는데 이 도다이사 다이부츠의 개안식이라고 해가지고 개안이 이제 눈을 뜬다는 건데 부처님의 상을 다 만들어 놓고 중간에 이제 이 눈동자를 그려놓는 식을 개안식이라고 해요. 이 행사에 여러 각국의 사신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개안식을 열어요. 여기 우리나라의 통일신라도 여기 사신도 가게 돼요. 통일신라 사신도. 그래서 이 도다이사 다이부츠의 개안식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달라진 위상을 그 당시 동아시아 국가에게 알리는 뭐 그런 행사를 치르기도 해요. 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사를 계속 무시하면 좋겠지만 이 동대사 대부를 만들고 각국의 사실을 초청해 가지고 이 개안식을 열었을 당시에 일본의 위상이 이 동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상당히 수준급에 올라와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천황, 덴노 중심으로 권력이 모두 집중되었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도를 또 옮긴다고 했죠. 바로 헤이안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이때 수도를 헤이조쿄라고 한다면 이때는 헤이안쿄라고 해요. 이것도 당연히 어디를 본땄다?
예, 당의 장안성을 모방을 한 거예요. 장안성을 모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헤이안 시절 때, 원래 이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가 당나라를 모방으로 해가지고 일본을 약간 급성장시킨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당나라가 이제 몰락하기 시작해요. 당나라에서 755년에, 안사의 난이라고 해서 지방 절도사의 반란이 일어났다고 했죠. 이 이후로 당나라가 쇠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당을 모방으로 했던 일본도 저 당을 더 이상 모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꾸준히 당을 모방하기 위해서 파견했던 견당사도 이제 파견하지 말자. 요 견당사 사절단 파견을 중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한 오랫동안 이 중국과 교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중국과 교류가 없고, 물론 이제 경제상의 교류는 조금 있는데 국가 간의 교류는 끊기게 돼요. 그리고 일본 고유의 문화가 이때 성장하게 돼요. 그 고유의 문화가 국풍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국풍문화. 현재 일본의 전통 목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헤이안 시대 목장이에요. 헤이안 시대. 그리고 일본의 그 전통 가옥, 이런 것도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진 거고, 또 일본의 뭐 좀 문학작품,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문학작품도 이때 일본의 전통 시인 와카 뭐 이런 것도 이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나름 일본만의 고유성을 띠게 된 거죠. 이 헤이안 시대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이제 나라 시절 때는 덴노, 선생님이 이제 천황이라는 말보다는 덴노라는 말을 많이 쓸게요. 왜냐면 그 나라 용어니까. 덴노 중심으로 일본과 이제 한국과 중국처럼 황제나 국왕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던 시절이 일본도 있었어요. 그 시절이 나라 시절, 그리고 헤이안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덴노 중심으로 권력이 모든 게 집중이 되었는데, 나중에 덴노의 외척, 우리 조선시대로 친다면,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로 친다면 우리 왕실의 외척 세력, 안동 김씨, 풍양 김씨, 조씨가 모든 권력을 차지했던 시절이 있죠. 그렇죠. 조선 말기였던 세도 정치 시절이 있죠. 그 세도 정치와 비슷한 시기의 정치가 이 헤이안 시대 중반 이후부터 막 벌어져요. 그래서 천황, 덴노가 힘을 잃게 되고, 덴노가 있긴 있는데 힘이 없어버려요. 그냥 뭐 허수아비 덴노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 덴노가 오래전부터 세워진 그 덴노 황실이 한 번도 그 정통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때부터 덴노가 힘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왕실의 외척이었던, 뭐 이건 알 필요 없지만 후지와라 가문이 있어요. 후지와라 가문이 이때 실권을 차지하게 돼요. 그 실권을 차지하는 정치가 이제 색한 정치라고 하는데, 어쨌든 황실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틀어지게 되고, 일본이 약간 헤이안 시대 말기에 조금 이 중앙 정부가 약간 좀 부정부패에 얼룩지게 된다고 할까? 뭐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좀 지방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겠죠. 이 느슨해짐을 틈을 타가지고 지방에 이제 영주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방에 원래 호족들인데, 이 지방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민들의 토지를 야금야금 집어삼켜서 장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토지를 개인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이어지게 돼요. 자, 다시 덴노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지던 나라 시절을 이끌어서 헤이안 시절까지 왔는데, 이 덴노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실의 외척 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더니 부정부패로 빠지게 되고, 헤이안 시대 말기에는 지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에서 대토지라고 하는 장원을 소유한 영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영주들이 자신의 대토지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가진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해요. 이 무사들과 주종관계, 군신관계를 사적으로 맺고 이 무사들을 전면에 배치하게 되고, 이 시절부터 이 일본사에서 무사계급이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이 무사계급들이 등장해요. 이 무사계급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무라이라고 해요. 사무라이. 이 사무라이 계급들이
이 일본 역사의 메인으로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헤이안 시대 말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무인들, 칼을 쓰는 무인들이 메인 정치사에 있었던 시절이 거의 없어요. 고려 시절만 하면 무신정권 시절밖에 없는데 무신정권 시절은 1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이나 그 후나 우리 역사를 보면 메인 역사, 정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머리 쓰는 문반들이에요. 누구도 그랬냐면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서만 보더라도 선비들이, 그리고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실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정치의 메인이었지 한 번도 군인들이 메인이었던 적은 별로 없어요. 무신정권 빼고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본사는 특이하게 무사계급들이 정치의 메인으로 등장하게 돼요. 무려 이 시기부터 1000년 동안 메이지 유신이라고 나중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년 동안, 아니 메이지 유신 이후에 또 군인들이 또 등장해서 나중에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상당히 약간 좀 군인들의 문화가 강해요. 이 시기부터 군인들. 그래서 이 무사들은 서로 중세 유럽의 기사들처럼 주군과 가신, 주군과 봉신 간에 서로 계약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 무사들도 나름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서 약간 좀 하위 무사들 아래에 잔뜩 있겠죠. 그리고 하위 무사들이 이끈 뭐 중경급 무사, 또 중경급 무사를 이끈 또 고위급 무사, 또 고위급 무사 위에 또 고위급 무사, 또 무사의 정점에는 뭔가 딱 한 명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사 계급들이 정말 피라미드 계급처럼 아주 이루어진 이 사회로 일본 사회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무사 계급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덴노를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헤이안 시대 말기에 아주 유명한 무사 계급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겐지 가문과 다이라 가문이 있는데 이 둘 간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이 겐페이 전쟁이라고 했어요. 이 겐페이 전쟁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미나모토노, 좀 발음이 힘들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참 외우기 힘들죠, 그죠? 요 사람이 겐페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아니지만, 겐페이 전쟁은 요 선대에 있던 일이지만, 어쨌든 이 두 유명한 무사 가문의 이 무사 가문이 충돌을 하게 되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덴노를 무시해버리고, 일본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덴노를 더욱더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쇼군, 최고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쇼군이 되어가지고 일본 정치사를 이끌게 돼요. 이때부터의 정치를 뭐라 부르냐면 막부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막부 정치. 이 막자가 무슨 막자면 장막 막자예요. 장막 막자. 장막이 뭐냐면 우리 전쟁 치를 때 진짜 집이 아니고 천막 쳐놓잖아요. 천막. 이 전쟁 참여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이 군인들은 이 장막 안에서 지내는 시절이 많겠죠. 뭐 그렇게 이 장군들이 뭐 병사들이 장막 안에서 지내는 것처럼 그런 장막 안에 있는 군인들이 일본사를 이끄는다 해가지고 막부 정치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막부를 일본말로 뭐라 부르냐면 이 막부를 일본말로 바쿠라고 해요. 바쿠. 가마쿠라 바쿠, 가마쿠라 막부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막부의 최고 장군, 아까 선생님이 무사기급이 전부 다 피라미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이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를 쇼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쇼군. 우리말로 장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군. 이게 원래는 세이타이 쇼군의 약자예요. 세이타이 쇼군의 약자인데 이 쇼군이 집권하게 되는 거야. 쇼군이 최고 집권자로서 집권하고, 이 집권이라는 것도 원래는 시켄이라고 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돼요. 쇼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원래 권력의 중심이었던 덴노 있죠? 덴노의 권력은 완전 허수아비로 전락해버려요. 처음에는 덴노도 막 반항을 했어요. 반항을 했는데 이 덴노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이 한번 맞붙은 적이 있어요. 조코에난이라고. 근데 이때 쇼군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덴노 세력을 완전 눌러버려요. 그리고 이 막부 안에 있는 쇼군이 실권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가마쿠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마쿠라는 지금의 도쿄 밑에 있는 지명이에요. 도쿄 밑에. 자, 그래서 지도를 그려보면
일본이 크게 4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4개 섬으로. 4개 섬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 수도가 어디 있냐면 이걸 동서로 나눠 본다면 일본 수도는 지금 도쿄예요. 도쿄. 근데 일본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여기 서쪽 지역에서 시작돼요. 서쪽 지역. 이 서쪽 지역에 교토라고 들어봤어요? 교토? 이 교토 인근 지역에서 시작된 건데 이 교토 인근 지역이 이제 여기 나라, 헤이안 뭐 요 시절이에요. 요 시절. 요 헤이안. 요 시절이 덴노가 있던 지역이고 가마쿠라 지역은 이 도쿄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덴노가 있는 지역과 막부가 있는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 정치 핵심은 요 지역이 돼요. 요 지역이 정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도도 요 지역으로 옮겨와요. 옮겨오게 되는 게 이 막부 시절의 정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이제 덴노의 권력은 바닥에 떨어졌고 허수아비, 상징성만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사계급의 정점에서 정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시절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이냐면 금나라를 몽골이 없애버려요. 몽골 제국이 등장을 하고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에 이어서 오고타이 칸에 의해서 몽골이란 나라 이름을 원으로 바꾼 사람 누구였죠? 쿠빌라이 칸이라고 했어요. 쿠빌라이 칸이 이때 고려를 완전 복속시키고 우리가 고려가 몽골과 한 40년 동안 싸우다가 우리가 국가 왕조 체제는 유지하지만 우리 고려도 사실상 몽골이 지게 되죠. 지게 된 다음에 몽골이 복속된 국가가 되는데 이때 쿠빌라이 칸이 저 동쪽 지역에 있는 일본마저 정벌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우리 고려에다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일본 원정대를 꾸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말 되게 많죠. 제주도에 말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에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산지가 70%다 보니까 그 드라마 사극에 나오는 건장한 말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은 초원을 신나게 달려야지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산지가 대다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은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사만할 때 우리 그 동해의 특산물 과하마 있죠?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 과하마를 조랑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조랑말 노새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 그 건장한 말들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원나라를 세운 쿠빌라이 칸이 나 일본 원정 떠날 거니까 이 군사 대용으로 말을 제주도에서 기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려가 일본 원정에 필요한 모든 군사 또 배, 뭐 말 이런 것들 다 되고 몽골인과 고려인이 합세해가지고 일본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일본 정벌을 떠나는 거예요. 누가? 고려와 몽골의 맞군이. 고려의 려자, 부분법칙에 의해서 앞에는 려자를 쓰겠죠. 여몽연합군의 침입이 있어요. 여몽연합군의 침입이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총 몇 차례 침입하냐면 2차례 침입해요. 1274년과 81년 2차례 침입하는데 이때 우리 고려도 복속시킨 또 중국 전체를 나중에 쿠빌라이 칸이 집어삼키는데 이 몽골 제국이 이 고려의 힘을 업어가지고 일본 정벌을 단행한 거예요. 당연히 쉽게 정벌할 줄 알았죠. 그런데 1274년 1차 원정과 81년 2차 원정 전부 다 패배하게 돼요. 그럼 일본이 잘 싸웠느냐? 일본이 잘 싸웠다기보다는 결국 격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격퇴했냐면 일본이 격퇴한 게 아니고 자연이 격퇴를 시켜줘요. 이때 여몽연합군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태풍이 불고 2차례 전부 다 태풍을 맞게 돼요.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본 원정이 실패하게 돼요. 일본 입장에서 정말 고마운 바람이죠. 일본 입장에서 이 바람을 그냥 불어준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을 지키는 신이 우리 일본을 보호해주고자 저 일본을 지켜주는 신이 우리에게 불어준 거다. 그래서 신이 불어준 바람이다. 그래서 신바람이라 불러요. 신바람. 이 신바람, 신풍이라고 하겠죠. 신풍. 귀신 신자 바람풍자예요. 이 신풍을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가미카제라고 해요. 카미카제라고 써도 되고 카미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 일본은 어떤 신이 지켜주고 있는 거야. 우리는 신의 국가야. 신국의식. 신의 국가라는 신국의식. 달리 말해서
일본 고유의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이 여몽연합급 침입을 격퇴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일본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 사건이에요. 물론 일본 스스로의 힘이 대단해가지고 여몽연합군을 격퇴한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전 세계의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몽골 제국을 격퇴했던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일본이 껴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 역사를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이때부터 일본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사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잠깐 끊었다가 우리 베트남 역사에 대해서 이 베트남 역사를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이어서 베트남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일본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자, 베트남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게 참 역사 공부하다 보면 이 한국사는 그럭저럭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계사나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면 뭐 계속 선생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들 나라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어떤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세계여행 많이 해보라고 권유 많이 하시지 않나요? 네.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남아시아든 유럽이든 젊었을 때 많이 돌아보라고.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40 정도 됐는데 이제는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아이도 있다 보니까 저 혼자 여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1년만 잘 버티면 대학생이잖아요. 요 20대 때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정말 황금의 시기거든요. 그때 여러 여행을 어른들이 권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달라져요. 물론 이제 해외여행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그리고 체력도 많이 소비가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행보다는 집에서 쉬는 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한번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정말 좁은 세상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라는 뭔가 느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해외여행의 매력이 있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정말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해외여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것처럼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인간사가 우리 한국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국인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구나 라는 것을 통해 또 알 수 있거든요. 특히 제가 왜 이야기를 베트남사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한국사 이외에 중국사, 일본사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랑 좀 친숙해요. 우리는 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또 지역상으로, 거리상으로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은 그거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서양인들이 한중일 이 세 나라 사람들을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만큼 비슷하다는 거죠. 실제로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동남아시아만 가더라도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는 실제로 우리랑 문화권이 달라요.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 불교 문화권도 있고 힌두교 문화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가장 비슷한 지역이 베트남이에요. 근데 베트남이 우리랑 같은 유교 문화권이면서도 우리 동남아 문화권을 요소를 잔뜩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베트남만 가보더라도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더라도 참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베트남 여행을 딱 한 번 가봤거든요. 한 번 가봤는데 물론 제가 베트남 여행 꼴랑 한 4박 5일 갔다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 베트남사도 또 베트남에 대해서도 또 알아보면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 베트남 역사는 찌우다가 만든 이 왕조 자체가 최초의 남비엣지라고 하는 왕조가 이 한무제에게 지배당하고 1000년 동안 지배를 당했다고 했죠. 드디어 그 1000년 동안의 중국 지배를 벗어나서 독립을 이루게 돼요. 언제 독립을 이루게 되냐면 중국이 강할 때 중국이 약간 분열과 혼란한 시기 때. 그렇죠. 중국이 분열과 혼란의 시기를 틈타서 베트남도 독립을 이루겠죠. 그 최초의 독립 왕조가 응오 왕조라고 해요. 응오 왕조. 발음이 참 그리고 단어 글자도 참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라인은 요 표와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필기해야 되냐면 5대 19 밑에다가
5대 19 밑에다가 필기를 하셔야 돼요. 요 연도가 938년부터 968년이에요. 938년부터 968년. 그러니까 꼭 5대 19. 중국이 분열 혼란기에 있었을 때 베트남이 처음으로 독립한 거예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하죠. 얼마 가지 못하고 응호 왕조는 딘 왕조라고 또 단명, 금방 끝나는 왕조로 이어지고 베트남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가 이제 언제 등장하냐면 리 왕조라고 등장해요. 언제 어디에 필기하냐면 북송 라인 밑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북송 라인 밑에다가 베트남 최초의 장기 집권 왕조인 리 왕조가 등장해요. 리 왕조가 등장해요. 여기 성씨는 이 응호 왕조의 성씨는 응호예요. 그리고 리 왕조의 성씨는 리야 리. 우리 뭐 이자겸 할 때 그 이씨성이에요. 중국화된 모습이 많이 보이죠. 이때 베트남 최초의 독립 왕조가 등장했다고 하지만 약간 중국화된 모습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때 중국의 문물들을 많이 베트남 전역에 곳곳에 심기 시작하는데 뭐 중국의 과거제 그리고 중국의 뭐 유교 문화 그리고 이 유교 문화에서도 중요한 게 사당, 문묘라고 있거든요. 문묘. 뭐 이런 것들을 이 중국에 심어놓은 왕조가 리 왕조다. 라고만 알고 계셔도 충분해요. 리 왕조. 리 왕조가 그냥 있었다는 것만 알아도 충분해요. 오늘 베트남사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베트남 민족의식이 완성되는 이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가 쩐 왕조예요. 쩐 왕조. 쩐 왕조는 어디 필기하냐면 원나라 몽골 요 라인에 필기하시면 돼요. 쩐 왕조예요. 쩐. 여긴 성씨가 리라고 했죠? 여기 성씨는 우리 한자로 써보면 이렇게 써요.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알아요? 이 진이에요, 진. 우리 한자 그대로 읽으면 진인데 베트남어로 쩐이라고 해요. 정말 쩔게 생겼죠? 실제로도 엄청나게 쩔어요. 참 개그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강조해봤어요. 쩐 왕조, 이 찐 왕조. 이때 이 베트남의 민족의식이 정말 완성되는 또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모든 사람들에게 길 잡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에는 어떤 그런 역사 인물이 있죠? 우리나라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을 물어보면 모를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역사 인물. 세종대왕이 있겠죠, 세종대왕. 그렇죠. 그리고 뭐 독립운동가 중에 유관순, 뭐 김구, 이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절대 모를 것 같지 않은 역사 인물이죠. 또 한 명 있죠. 우리 한국인이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모르면 한국인이 아니죠. 임진왜란의 영웅. 바로 누구죠? 이순신이 있죠. 그죠? 이순신. 그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 베트남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순신 모르면 한국인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진짜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일본인이야. 아니면 중국인이야. 베트남에도 이순신과 같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쩐흥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쩐흥다오. 쩐흥다오. 한자 그대로 읽으면 진홍도라는 사람인데 진홍도. 베트남어로는 쩐흥다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베트남을 살려낸 인물이에요. 그럼 이 당시 쩐 왕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쩐 왕조가 등장하고 있을 때 중국 역사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어느 라인에 쓰라고 했죠? 원나라 몽골 요 라인에 쓰라고 했죠? 이 몽골 제국이 징기스칸에 이어서 오고타이 칸에 의해서 또 원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으로 바꿨을 당시가 누가 칸 자리에 있었다고 했죠? 쿠빌라이 칸이 있었다고 했죠? 이 쿠빌라이 칸이 제가 이제 몽골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냥 쿠빌라이 칸이라고 쓸게요. 왜냐하면 어느 시절인지 정확히 외우기 위해서 쿠빌라이 칸 시절에 일본 원정도 단행했고 쿠빌라이 칸 시절에 베트남 원정도 단행한 거예요. 이 쿠빌라이 칸은 그야말로 또 쿠빌라이 칸 시절에 남성마저 정벌한 거예요. 쿠빌라이 칸 시절에. 그러니까 이때 원이라고 나라 이름만 바꾼 게 아니고 수도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쿠빌라이 칸이 천도를 하게 되고 중국 전역도 지배하고 그리고
이 동으로는 이제 고려 복속도 이제 완성된 시기예요. 고려 복속도 완성된 시고 더욱더 동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 정벌을 단행하고 남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베트남 정벌을 단행했던 칸도 쿠빌라이 칸이에요. 일본 원정은 여몽연합군이 2차례 단행을 했죠. 이때는 무려 3차례. 1257년에 첫 번째, 1285년에, 1288년에 이때 3차례 침입을 하게 돼요. 3차례 침입. 이 3차례 침입 중에 정말 이 몽골이 우리 고려 침입한 거, 몽골이 일본 침입한 거보다 몽골이 이 베트남 침략한 그 군대의 사이즈가 더 커요. 어마어마해요. 이 1257년 1차 침입 때는 베트남이 당해요. 당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타협을 하고 조공을 갖다 바친다는 조건으로 그냥 마무리되는데 이때 1285년 때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데 어느 정도냐면 50만 명이 와요. 50만 명. 50만 명. 5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만이에요. 충주시 인구 곱하기 2를 해도 50만이 안 되죠. 이 50만 명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베트남을 정벌하러 온 거예요. 이 당시 베트남 군사를 끌어다 모아봤자 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몽골 제국은 유럽까지 정벌을 갔다 온 나라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려 원정도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고, 중국 왕조를 집어삼킨 이 거대한 몽골 제국이 수적으로도 우세하게, 수적으로도 적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수적으로도 우세하게 50만 명이 2차 침입 때 온 거예요. 이 2차 침입 때 와가지고 이 베트남의 수도, 이 당시 이제 베트남의 왕조명은 대월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월을 이제 비에트라고 해요, 비에트. 대월이라고 해가지고 이 당시 수도가, 지금 베트남의 수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요즘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가게집 되게 많은데, 베트남 쌀국수 유명한 가게집 중에 이 이름도 있어요. 베트남의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하노이라고. 베트남 현재 수도가 하노이예요, 하노이. 하노이의 옛말이 뭐냐면, 이 당시에도 베트남 수도가 하노이였어요. 하노이의 옛말이 탕롱이라고 했어요. 탕롱. 이 수도까지 정벌을 당해요. 수도까지 몽골의 대군이 와가지고 정벌한 다음에 이 당시 베트남의 황제가 차라리 항복하자. 저 어마어마한 몽골 제국과 싸워서 우리 무고한 베트남 이 백성들 죽어나가고 또 베트남 이 왕실도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냥 항복을 하고 복속당하고 매년 조공품 갖다 바치자. 이렇게 거의 항복으로 베트남 조정에 모든 이 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이때 항복하자는 베트남 왕과 베트남의 신하들을 물리치고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쩐흥다오. 흥하다. 손 흥민할 때 다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항복하자는 왕과 신하들을 무시해버리고 이때 이 신하들과 왕 앞에서 이야기했던 격장사라고 하는 이 명언이 있어요. 격장사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뭐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데 이순신이 했던 유명한 멘트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혹은 뭐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반대네.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사즉생. 뭐 이런 멘트 있잖아요. 그런 멘트격의 쩐흥다오가 항복하자는 이 베트남 왕과 문신들에게 이 격장사라는 멘트를 날려요. 당장에 너희 귀족들의 사졸들에게 뭐 활 훈련과 검술 훈련을 단단히 시킨다면 우리 베트남은 하나로 단결돼가지고 저 쿠빌라이 칸의 목을 잘라서 뭐 성 위에 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떨어졌던 베트남 이 백성들과 이 베트남 인민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뭐 멘트를 해요. 그 쩌롱다오를 중심으로 이 몽골 대제국과 싸움이 벌어져요. 대개는 이제 육지에서 싸움도 있었지만 어디에 싸우냐면 베트남의 유명한 강인 바익당강이라고 있어요. 바익당강. 발음이 힘들죠? 이 강이 어디냐면 베트남의 지금 유명한 휴양지인 하롱베이라고 있어요. 하롱베이는 아마 어디서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그 영화 아바타 있죠? 아바타의 그 무대 배경이 된 곳이 중국의 장가계라고 아주 길쭉길쭉한 산이 있는 곳이 있죠? 길쭉한 산이 있는 곳이 그 장가계라면 바다 지역에 수천 개의 길쭉길쭉한 섬이 있는 곳이 하롱베이라고 중국의 유명한 관광지인데
거기 흐르는 강이 바익단강이에요. 이 바익단강 전투를 통해 가지고 몽골의 대군을 아주 섬멸시켜버려요. 이 쩐흥다오가. 쩐흥다오가 섬멸시켜버리고 이때 3차 침입 때도 쩐흥다오가 엄청나게 활약을 해요. 이 쩐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의 대군을 물리치게 돼요. 예전에 일본 원정은 이 카미카제라고 하는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원정이 실패했다고 했죠. 이거 어찌 보면 일본이 격퇴한 게 아니고 자연이 도와준 거죠. 근데 이 베트남의 이 몽골 항쟁 역사는 베트남이 온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참 민족의식이 정말 대단한 게 이때 당연히 이제 몽골 제국을 이겨냄으로 인해 가지고 민족의식도 성장할 수 있겠죠.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되게 그리 크지도 강성하지도 않은 나라인데 중국의 천년 지배를 받다가 이때 중국이라는 강대국을 물리치고 독립왕조로 최초로 시작되다가 이때 전 세계를 아우르는 몽골 제국도 격퇴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이걸로 끝나느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현대사 베트남을 보면 이 지금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 있죠. 미국이 이 공산주의와 대립하면서 일으킨 전쟁이 이 월남 전쟁, 베트남 전쟁이에요. 이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편에 서가지고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베트남에 패배하게 돼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뭐 그저 그런 나라를 물리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야말로 탑인 국가를 여러 차례 물리친 역사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베트남인들은 자국 역사에 대한, 자국 민족에 대한 이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바로 그 나름 대표적인 그 역사 인물이 쩐흥다오예요. 참고로 쩐흥다오는 왕이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왕족 출신으로서. 이때부터 베트남의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때 대월삭이라고 하는 대월이 베트남 국명이에요. 이 당시 베트남 국명. 대월 역사책. 우리 삼국사기처럼 이런 역사책을 만들고 이때 베트남 고유 문자인 쯔놈 문자. 좀 이름이 특이하죠? 쯔놈 문자라고 하는 문자도 만들고 쯔놈 문학도 이때 발달하게 됩니다. 필기는 얼마 안 되죠. 오늘 여기 베트남 역사의 핵심은 요 쩐흥다오 요 사람이에요. 결국 이제 쩐 왕조도 이 몽골 제국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많이 피해를 입어요. 그 피해 때문에 나중에 명나라의 영락제에 또다시 지배를 받게 되지만 어쨌든 이 베트남인들의 뭔가 민족의식을 자각시키게 되는 사건이 이 몽골의 세 차례 침입을 격퇴한 이 사건이에요. 베트남 역사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역사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송나라 시절의 유목왕조의 침입과 또 그 시절 한국, 일본, 베트남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